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사리존 진 피터와 애너드 오커너는 어느 면에서 동전의 양면 같았다. 우리 이야기는 공통점이 그리 많지 않은 양 보이지만 둘 다 심장병이 드러나지 않는 진행되는 교활하고 은밀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내 위험은 가족력을 고려할 때 명백해 보일지 모르지만 애너 헤드의 병은 석기와 영상을 착용하기까지 거의 보이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30대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이런 영상을 찍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기에 이 위험을 알아차렸다. 우리 나이에 심장병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영상을 찍어보자고 나설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두 사람은 살인한 죽상경화 질환을 다루는 의학이 점령의 세 가지 맹점을 잘 보여준다. 첫째, 청지될 단백질 농도 아포 B의 중요성과 진정으로 위험을 줄이려면 이것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던질한 지질관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다른 나쁜 원인 물질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쇠질환 죽상경화 질환의 진행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리며 진정한 예방법을 찾으려면 이 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처음 들여다볼 때면 아포 B와 또 LA 수치부터 살핀다. 다른 수치들도 살피고지만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할 때는 이 두 수치가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LDL 입자의 농도에서도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것은 LDL-C보다도 이 병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죽상경화증에 기여할 수 있는 아포 B의 군의 다른 구성원인 VLDL 입자의 농도도 포착한다. 게다가 아포 B 수치가 낮으면 LAA 수치가 위험할 만큼 높은 사람도 존재할 수가 있다. 이 아포 B가 정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줄이려면 아포 B 얼마나 낮추어야 할까? 다양한 치료 지침은 위험이 정상 수준인 사람에게는 LDL-C를 대개 100mg 데시리터, 고위험군 사람에게는 70mg로 낮추라고 권한다. 내가 보기에 이 수치도 여전히 너무 높다. 한마디로 나는 치료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아포 B와 LDL-C를 훨씬 더 낮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피터 어리비 연구진은 2019년 네이처 리뷰스에 이렇게 썼다. 죽상경화증은 LDL-C 농도가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준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덧붙였다. 인구 전체가 LDL 농도를 신생아 수준에 가깝게 유지한다면 죽상경화증은 희귀 질환으로 남을 것이다. 풀었으면 이렇다. 우리 모두가 아포 B 수치를 태어날 때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지구상에는 심장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덜 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하이드록시 이소부티르산요증처럼 이 병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환자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희귀질환이 된다. 그래서 좀 농담이긴 하지만 내 요지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치료한다면 죽상경화 질환이 사망의 10대 원인에 끼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연간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명적인 죽상경화 질환이 걸린다. 많은 의사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사실 이런 낮은 LDL-C 목표를 보고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10에서 20ml 데시리터라고? 대다수 지침은 이미 심근경색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고위험군을 위한 2차 예방 목표조차 LDL-C를 70ml 데시리터로 낮추는 것을 공격적이라고 여긴다. 이런 극도로 낮은 LDL-C와 아포가 과연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체 콜레스테롤이 흔하면서 종료되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빠르게 성장하는 중추신경계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아마 유아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투천원계의 콜레스테롤이 그토록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발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일까?
우리의 모든 지질, 단백질, LDL뿐만 아니라 HDL, VLDL도 포함한 이런 것이 콜레스테롤의 총량은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10에서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도로 낮은 LDL 농도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데는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이 보여주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너헤드 같은 사람이든 나 같은 사람이든 환자를 대할 때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법이 입자의 양 혹은 LDL뿐만 아니라 나름 위험할 수 있는 VLDL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그것도 찔끔 또는 점진적으로 아니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일찍부터 최대한 낮추기를 원한다. 다른 위험 표제들 특히 인슐린, 내장지방,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같은 대사 건강 관련된 위험 표제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높은 시스테인 수치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깊다. 당신은 내가 HDL-C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아주 낮은 HDL-C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HDL-C를 증가시키는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대개 위험과 발작 사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 그러지는 HDL-C 관련 질문에 양쪽에서 살펴본 두 우아한 맨델 무작위화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듯 하다. 낮은 HDL-C 수치는 심근경색 위험을 인간적으로 증가시킬까? 아니요. HDL-C 증가는 심근경색 위험을 인간적으로 낮출까? 그것도 아니요. 왜 그럴까? 아마 HDL이 동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투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든 간에 그것이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한 콜레스테롤 함량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진인 콜레스테롤 함량과는 그러나 우리는 HDL의 기능성을 검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전까지 HDL은 치료의 표적으로 삼기에는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치질 단백질이 심혈관 질환의 유일한 중요한 위험 요인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흡연과 고혈압은 둘 다 뇌피를 직접 손상시킨다. 따라서 금연과 혈압 조절도 단연코 심혈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 조치에 속한다. 뒤에서 영향을 훨씬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심혈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식단을 바꿈으로써 중성지방을 낮추고 내 살에서처럼 아포비에 기여한다. 더 중요하게는 인슐린 수치를 관리한 것이다. 내 대사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나 자신의 해결책이었던 케톤 생성 식단, 제넥 식단, 어떤 이들에게 효과가 있으려는 법은 없으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식단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겠다. 내 임상시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때로는 케톤 생성 식단을 병행하는 사람 중에서 약 절반에서 3분의 1은 아포비 입자의 대폭 증가를 겪을 것이고 이 점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카다미아,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런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총지방 섭취량의 약 60%를 늘리라고 권하곤 한다. 요점은 지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 비율이 더 바람직해지도록 섭취하는 체질의 프로파일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이들은 아포비를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 아동의 생리적인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식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양 대입과 약물을 병행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운이 좋다. 암이나 신경퇴행성 질환보다도 쓸 수 있는 예방수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스타틴은 지질관리를 위해서 월등한 격차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 적합할 수 있는 몇몇 다른 약물도 있고 때로 몇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써야 할 때도 있기에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이 두 가지 지질 저하제를 함께 투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런 약물들은 흔히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들을 아포비를 더 많이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즉 몸이
혈액에서 아포비를 제거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 이 목표는 주로 간의 LDL 수용체를 활성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혈액에 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수용체이다. 서로 다른 약물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일으킨다. 대개 우리의 1차 방어선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이 LDL 수용체의 발현을 증진시켜서 혈액에서 LDL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한다. 나는 일부에서 저등같이 스타틴을 수돗물에 첨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염증 효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혜택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환자의 아포비와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매우 유용한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타틴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환자 중에서 약 5%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대개 스타틴 연관 근육통이 가장 많다. 또 드물긴 하지만 오도당 항상성이 결혼되는 환자들도 있다. 스타틴이 이형 당뇨병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증상 없이 간 효소가 증가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 변화는 에제티미브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흔하다. 이 모든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금세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약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일제히 자주 이런 약들을 처방한다. 스타틴을 비롯한 아포비 저하제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이번 장 맨 뒤쪽의 상자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저 위험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럼 그 위험이라 이런 뜻인가 봐요. 이제 의학이 전쟁의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큰 맹점을 살펴볼 차례다. 바로 시간이다. 이번 장에서 개발하는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 2, 3년 또는 5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없어진다. 다리에서 근을 겪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병토와 판이 발견되고 한다는 사실은 심장병이 해를 끼치지 않은 채로 상당 기간 전송할 수 있어 말이 된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분명히 필연적인 것은 아닌데 100세인은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지연시키고 아예 피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은 동맥은 한 세대 더 젊은 사람들의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과정을 늦춘다. 젊고 활기가 넘치는 듯이 보일지라도 영성에서 동맥이 아무리 말끔해 보일지라도 거의 모든 성인은 어느 정도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 있다. 특히 혈관이 굽거나 갈라지는 지점처럼 국부적으로 밀어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부위는 더욱 그렇다. 축산경화증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나 대다수 의사는 환자가 10년 사이에서 심장에 안 좋은 큰 사건이 일어날 위험이 5% 미만이라고 나온다면 개입하는 것을 가행 진리라고 여긴다. 혜택이 이 위험보다도 크지 않다거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내가 볼 때 이런 심장병이 장기적으로 가차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대체로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1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를 줄이고 싶다면은 40대에 더 나가서 30대부터 예방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를 특정 시점에서 저 위험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는 예상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10년 표준이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여성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 위험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2009년 3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석회화 영상을 찍었을 때 내 10년 위험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이 낮았다. 말 그대로 위험평가에 주로 쓰이는 수학 모형들은 40세나 45세를 한 손으로 잡는다. 내 매개 변수들은 모형에 입력조차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내 검사 결과를 보고 우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내 석회화 지수는 6이었지만 심근경색의 10년 위험은 5%도 미치지 못했다. 석회화 영상을 찍은 지 7년 뒤 2010년에 나는 CT 혈관 저영술 영상을 찍었다. 같은 부위에 칼슘이 쌓인 작은 얼룩이 보였지만 다른 부위에 부드러운 판이 촉으로 생겼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나는 22년 다시 CT 혈관 저영술을 찍었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이번에도 부드러운 판이 새로 늘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2009년에 찍힌 작은 칼슘 얼룩말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쓰이고 있는 가장 선명한 CT 영상으로 볼 때 내 죽상 경화증이 14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멸망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이 내가 위험에서 예방되었다는 의미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도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식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내 오랜 기간 지속한 포괄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는 듯하다. 36세 때부터 보다도 50세인 지금 훨씬 더 건강하다고 느끼며 나이 말고는 모든 척도에서 위험이 훨씬 더 낮게 나온다. 주된 이유 중에서는 내가 일찍이, 그러니까 의학 2.0의 어떤 개입을 제한하기 훨씬 전에 예방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내과 의사와 심장 전문의는 여전히 30대가 심장병의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주장할 것이다. 2018년 앨런 스나이더 문 연구진은 이 견해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 예방 관점에서 10년 또 30년이라는 위험기간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표준 10년이 아니라 30년을 상정해서 일찍 공격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면 특정 환자에게 더 일찍 스타딘 치료를 시작하는 것처럼 심장사건 수십만 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따라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어놓았다. 1차 예방 목적으로 스타딘을 연구한 사례들은 대부분 연구기간을 약 5년으로 정하며 환자의 위험 수준을 감안해서 최소 치료 환자 수 그런데 한 33명에서 130명이라고 파악을 한다. 놀랍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한 임상시험은 겨우 7년이었다. 그런데 스나이더 연구진은 30년을 상정해서 위험 저감 가능성을 살펴보자 최소 치료 환자 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스타딘을 투여하면은 7명 중에서 1명꼴로 목숨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유는 수학적으로 단순하다. 위험이 아포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포의 노출을 더 일찍부터 줄일 수 있도록, 따라서 위험을 더 일찍부터 낮출수록 혜택은 커지고 전반적 위험 감소 효과도 더 커진다. 이는 심혈관 질환 방면에서 의학 2.0과 또 의학 3.0의 근본적인 차이를 요약한다. 전제라는 예방을 대체로 비교적인 단기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를 보고 의학 3.0은 훨씬 더 긴 관점을 취한다. 더욱 중요한 최저원의 질병의 진행을 추진하는 1차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아포비이다. 이는 질병의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예를 들어서 아포비 수치가 높은 45세 여성은 수치가 낮은 75세 여성보다도 10년 위험이 더 낮다. 의학 2.0은 75세 여성에게 치료하라고 말하겠지만은 나이 때문이라도 45세 여성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 3.0은 10년 위험을 무시하고 대신에 두 사람 다 원인 치료하라고 말한다. 즉 45세의 아포비도 최대한 낮추라고 말한다. 일단 아포비 입자가 LDL 또 VLDL 또 LAA가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과 인간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심장병을 막을 방법은 오로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뿐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답은 훨씬 명확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지질자재에 대한 모든 것. 현재 표면에서 다니는 7종류다. 나는 처음에 로수바스타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스타틴으로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자, 여기서 오메가3라든가 중성전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LDL을 줄이는 용도로 미국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에틸 에이코사 판테노산 등등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네요.